만났네 또 만났어 반가운 여러분 온라인 수업으로 또 만났네. 나도 모르게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국어 시간. 뭘 배울까 궁금했는데 문법 배우네요. 다 함께 문법을 공부합시다. 자꾸만 문법이 재밌어질걸. 태은쌤과 함께라면 공부할수록 문법이 좋아질 거야. 빰빠바바빠빠빠빠빠빠빰 헤이 빰빠바바빠빠빠빠빠빰 예! 안녕하세요. 새로운 단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 김태은입니다. 오프닝 영상 잘 보셨나요? 네, 트로트로 여는 문법 수업이라고 해서 요즘 대세인 트로트에 맞춰서 저도 오프닝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프닝송을 만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법 수업하는 걸 싫어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빅 재미를 드리면서 웃음과 함께 수업을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문법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담아서 오프닝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오프닝 영상은 매 수업 때마다 달라집니다. 기대되죠? 네, 많이 썼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시면서 문법, 물론 내용은 어렵고 비록 재미가 없을지라도 한번 문법 이번에 제대로 한번 정복해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수업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학생 때 문법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국어가 좋아도 문법만큼은 잘 친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문법을 정복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대단원의 제목은요. 문장을 엮는 손, 과정을 읽는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소단원, 문장의 짜임과 양상, 이 부분이 이제 문법 파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문법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런 것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네, 우리 국어에서도 이런 문장 성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문법이라는 것은 수학하고 비슷해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혹시 품사 기억나세요? 네,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시험도 안 받고 또 받더라도 우리는 시험이 종료된과 동시에 다 까먹는 이 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품사를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문장 성분을 배우기에 앞서서 품사를 모르면 문장 성분을 공부할 때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중간중간에 걸려요. 그러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품사의 개념부터 품사에서 아주 중요했던 그 각 품사별 특성 중에서 아주 중요했던 부분들을 함께 복습을 하면서 또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까지 이해하는 쪽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문장이기 때문에 단어의 체계인 품사를 알고 가면 훨씬 문장 성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저하고 함께 수업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퀴즈도 준비 안 했어요. 대신에 영상이 조금 깁니다. 노래도 불렀고 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만 듣고 끄기 없기 끝까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요 강의 영상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네, 교과서에는 없는 학습 목표입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법은 수학처럼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없으면, 기본기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라는 이 레벨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밑에 레벨에 있는 품사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습 목표를 정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품사의 개념, 종류와 특성 이런 것들 먼저 복습을 하고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까지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부터 품사의 개념 살펴보도록 할게요. 품사의 개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라는 것은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를 의미하는데요. 단어들을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잘 묶어서 분류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옷을 정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옷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데 그 옷들을 계절별로 보기 좋게 정리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의 개수가 한 5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50만 개를 정리를 해놓지 않고 그냥 막 펼쳐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래서 그 50만 개가 되는 단어들끼리 비슷한 단어들 중에 그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묶어서 보기 좋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 바로 품사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 텐데 그 기준에는 몇 가지가 있었냐면 3가지가 있었어요. 배웠던 내용입니다. 단어의 분류 기준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형태 변화 여부입니다. 형태 변화라는 것은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단어가 모양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2가지로 나눴는데 그게 가변어, 불변어였습니다. 가변어의 가짜는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변자가 변하다라는 의미니까 변화가 가능하다, 변한다 라는 의미겠죠. 자, 반대로 불변화 같은 경우는 이 불자가 무슨 불자냐면 아니 불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변어라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더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이 단어 분류 기준은 형태 변화 여부였다고 했죠. 자, 그 다음 분류 기준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문장에서의 기능입니다. 문장에서의 기능이라는 것은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이라는 건데 역시 이와 관련된 설명도 뒤에 가서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분류 기준은 의미적 특성입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단어를 묶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묶은 그 체계가 9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라는 이 9가지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도 역시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형태 변화 여부가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령 딸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딸기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딸기를 먹다. 딸기가 맛있다. 라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딸기라는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가서 쓰였어요. 분명히. 그런데 모양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네, 모양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예 뜻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형태, 모양이 바뀌지 않는 단어들을 무슨 단어라고 하냐면 불변어라고 하고요. 반면에 먹다를 한번 해볼게요. 기본형은 먹다가 맞습니다. 딸기를 먹다. 자, 그러나 또 어떤 상황에서는 딸기를 먹어라 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딸기를 먹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먹다라는 것은 원래 기본형은 먹다이지만 문장의 상황에 따라서 먹어라, 먹자처럼 모양이 바뀌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에서 가변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몇 가지가 있었나요? 네, 3가지가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형태, 기능,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놓았을 때 품사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냐면 9개가 나왔었는데 그 9개의 명칭을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 놓은 품사의 체계 9가지를 각각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만나볼 3가지 품사는 바로 명사, 대명사, 수사입니다. 명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묶어 놓은 품사이냐면 바로 이 명자가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모두 명사라고 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행복, 의자 이런 것들을 다 명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좀 자세하게 배웠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물들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은 구체명사, 사랑, 행복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명사들은 추상명사 이런 것들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복습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명사였지 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명사는 뭘까요? 이 대자가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대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 누구, 우리, 나, 너, 우리, 그, 그녀, 여기, 저기, 거기, 이것, 저것, 그것 이런 것들이 모두 대명사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는 뭘까요? 네, 수사는 맞습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하나, 둘, 셋 이런 것들이 수사에 해당이 됐었죠. 자, 그런데 명사, 대명사, 수사를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이 명사, 대명사, 수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문장 안에서 주로 체언의 기능을 한다라고 해요. 체언할 때 이 체자가 무슨 체자였냐면 몸체자였습니다. 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문장 안에서 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문장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문장 안에서 빠지면 안 되는 아이들의 역할을 하는 자리에 오는 단어들이 명사, 대명사, 수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체언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품사는요,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동사의 동자는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움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동사로 묶인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사람이나 사물 등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뛰다, 웃다, 먹다처럼 움직임이 있는 단어들을 묶어서 동사라고 한다는 거죠. 자, 형용사는 어떤 공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사람이나 사물 등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다, 싱겁다, 귀엽다, 예쁘다, 착하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은 없지만 성질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묶어서 형용사라고 한다는 거죠. 자, 동사와 형용사 같은 경우는 또 얘네들도 문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둘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묶이느냐? 바로 용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용언은 주로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데요. 용언할 때 이 용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용언할 때의 용자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활용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럼 활용은 무슨 뜻일까요? 네, 용어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다양하게 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형태가 변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먹다, 깨끗하다. 자, 일단 먹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얘는 동사에 해당이 되겠죠? 이 동사에 해당하는 먹다라는 기본형을 가진 아이가 문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모양이 계속 바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떡을 먹는다. 떡을 먹자. 떡을 먹어라. 떡을 먹고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서 문장의 상황에 따라서 먹는다, 먹자, 먹어라, 먹고 이처럼 모양을 계속 바꾸고 있죠. 마찬가지 깨끗하다. 자, 깨끗하다는 움직임은 없고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품사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 이 형용사 깨끗하다가 문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또 문장의 상황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볼게요. 방이 깨끗하네. 방이 깨끗하고 방이 깨끗해서 자, 계속해서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용언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다양하게 변한다라는 것이 활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뒤에 가서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활용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네, 용언이 문장 안에서 쓰일 때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활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예시를 조금 더 세로로 놔서 한번 볼게요. 자, 먹다의 품사는 뭐죠? 그렇습니다. 동사죠. 자, 이 먹다가 문장 안에서 쓰일 때 문장의 상황에 따라서 모양을 계속 바꾸는데 먹고, 먹어서, 먹으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죠. 자, 반면에 예쁘다도 한번 봅시다. 예쁘다의 품사는 뭡니까? 그렇죠. 상태와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니까 형용사가 될 거고요. 자, 예쁘다 역시 문장 안에서 문장의 상황에 따라 모양이 계속 바뀌고 있네요. 예쁘다, 예쁘고, 예쁘면, 예뻐서. 자, 그런데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와중에 용언 안에서 지금 모양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안 바뀌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활용이 되는 동안 용언 안에서 모양이 안 바뀌는 부분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먹다에서는 어느 부분이 모양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죠. 먹이라는 부분에서 모양이 바뀌지 않고 있고 예쁘다 같은 경우는 어디가 지금 모양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예쁘까지가 고정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부르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뀌어버리면 단어의 뜻이 달라지죠. 그래서 활용이 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모양이 바뀌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용언의 어간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먹다의 다, 먹고의 고, 먹어서의 어서, 먹으면의 으면, 예쁘다의 다, 예쁘고의 고, 예쁘고의 면, 예뻐서의 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모양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할 때 모양이 바뀌는 부분들을 어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동사, 형용사, 즉 용어는 뭐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용어의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어미라는 아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한참 뒤에 그 문장의 종류, 혼문장, 겹문장 배울 때 이 어미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활용을 할 때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끝났습니다. 자, 이제 관형사와 부사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관형사는 어떤 단어들을 관형사로 묶었느냐? 체언 앞에 놓여서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들 이라고 해서 그런 다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관형사라고 묶었고요. 예를 들어서 새책 할 때 새, 헌책 할 때 헌, 옛집, 옛 마을 할 때 옛 같은 아이들이 관형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부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들을 부사라고 묶었냐면 주로 용언 앞에서 놓여가지고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 달리다 할 때 빨리, 살며시 앉다 할 때 그 살며시, 늘 예쁘다 라고 할 때 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관형사나 부사나 둘 다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지금 똑같은 부분이 하나가 보이시죠? 꾸며준다 라는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형사, 부사가 문장 안에서 주로 하는 역할들은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꾸며준다 라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서 수식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로 묶었을 때에는 이 둘 다 관형사, 부사를 묶어서 수식어이라고 합니다. 주로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젠 조사라는 품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조사는 절대로 혼자 쓰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체언 뒤에 붙어가지고 이 체언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조사는 문장 안에서 관계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준다고 해서 관계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가, 을, 으로, 이다, 도, 조차, 마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요 이다라는 조사입니다. 조사는 원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속하는데요. 요 이다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다. 나는 학생이고 나는 학생이며
이런 식으로 이다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라는 체언 뒤에 붙어서 이 학생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 자체를 서술어로 만들어 주는 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다 라는 조사를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서술격 조사입니다. 체언을 서술어의 자격을, 체언으로 하여금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끔 자격을 준다라는 의미로 서술격 조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이다는 조금 조사 중에서도 특별한 아이예요. 조사 중에서도 형태가 변하는 서술격 조사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조사는 관계언이다 라고 부른다까지 기억을 해서 관계언이라는 것은 다른 말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조사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영희 식당 햄버거 먹는다. 네, 약간 어색하기는 해도 대충 의미는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다가 적절한 조사를 넣어주면은 조금 더 문장의 의미가 확실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영희가 식당에서 햄버거를 먹는다 라고 하면은 확실히 의미가 명확해지고 분명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체언 뒤에 붙어서 문장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절대로 혼자서 쓰일 수는 없겠죠. 반드시 체언 뒤에 붙어서 나와야지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잘 보시면은 이렇게 체언 바로 뒤에서 체언이 앞에 있는 체언이 문장 어떤 특정한 문장 성분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가 있어요. 가에서 를처럼 체언이 특정한 문장 성분이 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을 주는 조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격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체언 뒤에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영희가 라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 영희가 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장 성분이 나중에 되게 되는데 이 영희가는 지금 문장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렇죠. 먹는 것에 행동을 하는 주체니까 주어의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가라는 조사는 영희라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주격 조사라고도 부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우리 문장 성분 본격적으로 할 때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품사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가 제일 쉽죠? 네, 놀람, 반가움 등의 느낌, 부름, 대답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묶어서 감탄사라고 합니다. 어머나, 응, 예, 아니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감탄사는 문장 안에서 다른 문장 성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아요. 단독으로 의미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언이라고도 합니다.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독립언이라고 하죠. 네, 여기까지 해서 각각 품사의 종류와 품사의 특성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말의 품사 체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품사를 나누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었죠. 형태, 기능, 의미
라는 것이 있었는데 먼저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모양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눴었습니다. 자, 먼저 변하지 않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를 불변어라고 했었고, 자, 불변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먼저 체언이 있었습니다. 체언은 문장 안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묶어서 체언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체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불변어에는 문장 안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수식어에는 또다시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와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에는 독립언이라고 해서 문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이 있었고 그 독립언에는 또 감탄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는 다른 단어와 다른 단어 사이에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관계연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죠. 자, 관계연 안에는 이제 조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조사 역시 형태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술격 조사 뭐뭐이다 라는 경우는 조금 달랐었죠. 나는 학생이다 할 때의 그 이다 같은 경우는 문장 안에서 모양이 바뀌는 가변어였습니다. 그거는 좀 주의를 해줬어야 했었고, 자, 그래서 이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는 주로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용언이 있었고 용언 안에는 다시 두 가지 동사와 형용사로 나눌 수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말의 품사 체계였습니다.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네, 각각의 특징들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품사 체계를 외우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품사송을 치면은 맨 위에 이렇게 품사송 무조건이라는 트로트 아시나요?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이 노래 아시죠? 네, 제가 이 노래를 또 가사를 바꿔가지고 품사송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대은킴이라는 사람이 올려놨네요. 접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은 품사를 외울 수가 있어요. 품사의 특징들도 함께 외울 수 있게끔 재미있는 노래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품사에 대해서 복습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힘들게 복습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품사와 문장 성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품사에 속해 있는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문장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저는 주로 사람에 빗대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어떤 사람을 한 명 섭외를 했거든요. 자, 보세요. 남자입니다. 남자고요. 나이는 15살이고 키는 175cm라고 설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혼자서 존재할 때는 그저 15살에 175cm의 키를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이 어느 날 버스를 탔다 라고 한다면 이 버스를 타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지게 되나요? 그렇죠. 승객이라는 역할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또 이 친구가 학교에 가는 순간 이 친구의 역할은 학생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집에 있을 때에는 이 친구의 역할은 누군가의 자식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은 품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회나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가지게 되는 역할 같은 것을 문장 성분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는 단어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문장 예문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개의 예문을 준비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답다와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라는 두 개의 문장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각 문장에다가 각각 붉은에다가 밑줄을 그어놨고 붉게에다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붉은과 붉게의 품사를 말씀해 보십시오. 정답은 뭘까요? 자,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그렇죠.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붉은이나 붉게나 둘 다 원래의 모습은 뭡니까? 붉다에서 온 거죠. 자, 그러니까 붉다의 품사만 알아내면 답이 나오네요. 붉다. 뭡니까? 품사. 그렇죠.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형용사네요. 둘 다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붉은의 문장 성분 얘기해보고 붉게의 문장 성분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 답을 찾아내셔야 하느냐? 그렇죠. 전체 문장 안에서 이 붉은과 붉게가 하는 역할에 집중을 해서 답을 찾아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붉은은 지금 전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뒤에 나오는 노을이라는 문장 성분을 꾸며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노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얘는 명사, 즉 체언이죠.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 문장 안에서 그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관형어라고 불러요. 관형어. 자, 그래서 문장 성분 얘기하라고 하면은 붉은의 문장 성분 얘기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관형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붉게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 얘기하라고 하면 역시 전체 문장 안에서 이 붉게라는 말이 하는 역할을 보셔야 되는데 이 붉게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요 뒤에 있는 물들었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네요. 즉 서술어를 문장 안에서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앞으로 부사어라고 이제 문장 성분 용어를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붉게의 문장 성분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은 부사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붉은과 붉게는 둘 다 품사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형용사로 똑같았어요. 하지만 문장 안에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문장 성분은 바뀌었죠. 네. 형용사, 품사는 같았지만 이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역할하는 것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문장 성분은 관형어와 부사어로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예문을 보니까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품사는 고정되어 있지만 문장 성분은 각 단어가 문장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 성분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많이 어렵죠? 네.
나름 그래도 열심히 쉽게 한번 이해를 시켜보려고 선생님이 준비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퀴즈 같은 것도 따로 준비 안 했어요. 어차피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본격적인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은 이 강의를 좀 100%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조금 틈을 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